우리 김세훈 박사님 뜨거운 박수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세훈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제목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회협력 거버넌스입니다. 크게 기후변화 적응하고 사회협력 거버넌스 나눠집니다. 사회협력 거버넌스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그래도 한 20년 이상 거버넌스를 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체계를 잡혀간다라는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거.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을 사회 협력 거버넌스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적절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목소리가 좋네요. 왜요? 네. 잠깐만, 여기 이거 안 넘어가죠? 넘어가요. 아래로. 이게 뭐예요? 파워포인트요? 아니요. 예. 이게 눌러. 파일이에요? 아니요. 파워포인트. 넘어가는데? 예. 안 넘어가는. 그냥 이로 할게요. 예. 순서는요. 기후변화 현황인데요. 아마 앞에 전분들이 발표할 때 많이 했습니다. 해서 좀 비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후변화 적응 사례 조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익산시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서 취약성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꼭 이렇게 정부나 지방정부 보고서에 나온 취약성 정도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사회 거버넌스, 협력 거버넌스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는 그 IPCC라고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회, 그렇죠. 학자들도 있고, 국가의 이 기후변화 책임자들이 모여서 하는, IPCC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지금 기후변화는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고서를 지금 6차까지 배출했습니다. 기후변화 현재 상황이 어떠냐. 여기는 다 들어갑니다. 기후변화 원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걸로 이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거냐. 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갖고 어떤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온도까지 가기 전에 배출가스를 줄일 것이냐. 이 부분들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2021년도 6차 보고서인데요. 보고서가 다 안 나왔어요. 내년 8월 달까지까지 나오는데 지금 기후변화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보시면 우리가 ESA라고 요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요 지점에 살고 있는데 전체 이제 아시아 대륙만 준비를 했습니다.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변해왔는가라는 부분들 좀 이해를 하고 결국은 화살을 많이 당겨야 많이 가잖아요. 이 변화 부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좀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여기 이제 몬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몬순은 이제 저 열대 여름에 비 많이 내리고 겨울에 계절풍 불고 하는 이 동네에 몬순 지역이 주 몬순 기후가 있는데요. 조금씩 했는데 전체적으로 몬순 기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여름엔 남동풍, 겨울에는 북서풍 부르잖아요. 대륙 불고 안에 해양에서 오고. 그런데 전체 이 영역들이 옛날엔 부분이 몬순 기후였는데 전체적으로 몬순으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동네는 앞으로 다 여름에는 비 몽땅 내리고 끄급할 거고요. 겨울에는 대륙 영향 받아가지고 찬바람 불 거다. 자, 근데 이건 옛날이라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 특성들이 극단 기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강우량이 증가한다는 건 기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쉽게 이런 거예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가뭄이나 스치는 한파보다는 비가 많이 내리고 끄급한 날씨가 더 지속될 거라는 부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폭우 주기나 폭우 세기들이 더 커졌고요. 특히 비가 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세대 많이 나겠죠. 태양광, 저쪽 산지에 기존에 태양광 했던 데는 또 고민이 많겠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래 못하게 막아놨습니다만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부가 내륙 쪽에, 이쪽이 이제 몽골 쪽이에요. 내몽골, 중국 내몽골이랑 몽골 쪽인데, 이쪽은 계속 가뭄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뭄이 증가하면 또 뭔 일이 생기냐면,
식물 있으면 불이 잘 날 거예요. 자연스러운 불. 근데 이제 여기는 또 별로 식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열심히 기후변화 완화시킨다고 여기 가가지고 나무 많이 심었잖아요. 특히 미세먼지, 황사 이거 막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또다시 불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 이쪽은 이제 내몽골 쪽입니다. 중국 영역에 있는. 이쪽은 더 습해질 거다. 지금은 습해진 날씨인데 계속 습해진다. 그 다음에, 강력한 태풍 수가 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고민 하나 할 건 뭐냐면은 옛날에 태풍이 왔다가 보통 여기서 일본으로 가든지 여기 스시마섬 옆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로질러 가든지 중국으로 꺼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육지를 만나면 태풍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던 태풍들이 어디까지 가요? 요즘에 청진 쪽에 폭우 있었다는 태풍 10호 올해 어마어마하게 홍수났죠. 아마 400mm 정도 내렸다고 했었어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을 생각한 사람들 있어요. 통일 생각했을 때 이쪽 영역은 사실은 그렇게 축축한 동네가 아니에요. 건조한 동네예요. 앞으로 여기는 비도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성장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식물 성장력이, 작물 성장력이. 미래에 아마 80년대, 90년대,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이쪽에 연해주나 연변 넘어서, 그렇죠. 그쪽에 투자한 사람들, 땅값 싸다고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판은 축축한 판으로 갈 거고, 이쪽은 더 위로 올라갈 거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의 대부분들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현실이고요. 배출 부분에서는 지금 조금 고민할 게 우리나라가 배출 9위, 10위, 11위 그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세계 한 10대국의 배출량들이 68%예요. 전체 배출, 온실가스 배출에.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세계 이제 소위 말해 3대국. 3대국은 이제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크고 중국이 있고 유럽연합은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개 국가 합쳐서 그러니까 크는데 이것도 한 46%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면서 이런 현실인데 이 현실에서 그럼 개인당은 얼마나 배출하냐 문제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개인당 1위 배출 지역이 미국이고요. 2위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지금 3위가 저 주황색이죠. 이게 우리나라예요. 요 말은 뭐냐면 전체 배출량을 1인당을 나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업 규모에 비해 인구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출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개발도상에 끼어서 비켜갔죠? 지금은 이제 선진국 G6, G7까지 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잘 비껴 놨어요, 이런 것. 그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몫을 해야겠죠? 자, 양으로만 10위 정도밖에 안 돼요. 1위는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면 중국이고, 2위는 미국이고, 3위는 뭐 EU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인데요. 현재 이게 한 요 정도 폭이죠. 요 정도 폭이면 그 위에 987 국가하고 내 10위 정도의 폭하고 크기로 보면 2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만약 예를 들어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북한 사람들이 현재 남한 사람들 수준으로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냐면 1, 2, 3, 4, 5 적어도 5, 6위 안에는 올라간다. 그게 이제 국가 성장 관점에서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통일 얘기하니까 좀 그지만은 좀 가상적으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부분들을 좀 우리 뭐 전라북도 우리나라 뭐 배출량은 복잡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세계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세계 관점에서 2050년까지 1.5도를 지켜야 한다요. 달성하게 거기다 못을 박아놓고 1.5도 버틸려면 얼마나 줄여야 하나 계산을 해놨어요. 쭉 해놨는데 그 가운데가 지금 2021년이니까 2030년, 2040년, 50년인데 30년이 중요한 고비예요. 뭔 고비냐면 이런 고비예요. 지금 현재 2030년까지, 2050년까지 보죠. 50년에 탄소를 제로로 만든다.
넷제로, 순제로요. 순제로를 만들려면은 2030년까지는 45%를 줄여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비량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2021년인데 딱 30년 보니까 이제 1% 줄였어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화면 안 나오고 전에 아마 몇 번째 강의 때 아마 봤을 거예요. 30년부터 다이렉트로 줄여야 돼요, 우리는. 쫙! 아마 경사도가 한 40에서 45도 라인으로 팍 줄여야 돼요. 무슨 수로 줄이냐? 무슨 수로 줄이냐? 줄일 수 있냐? 이제 고민입니다.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한번 좀 비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기후 위험 지도예요. 이게 지금 작년에 나온 건데 기후 서비스 서비스 보고서 관련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저기 우리나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나 이 동네는 비슷비슷해요. 홍수하고 폭우. 요 동네 나이는 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홍수, 폭우 그러면은 산사태, 해안 연안가, 그 다음에 저지대 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강하지 않은 건 다 바꿔야 되는 거고 이 문제가 우리 있고요. 다른 데는 내륙 쪽은 불들이 많습니다. 빨간 거를 보면은 이렇게 산불들이 끼어 있는 거고요. 이런 데는 뭐 허리케인 나오니까 폭우들이 세겠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동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깔아놨어요. 아까 제가 30년부터 가파르게 떨어져야만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들은 왜 그런가라는 부분들은. 자, 우선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람은 인도의 여성 환경학자입니다. 환경연구소를 운영하는 학자인데 이제 강력하게 2015년도에 했던 파리 협약 드디어 이제 온도 정해놓고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다 같이 참여해서 나눠서 줄이자 하라고 했던데 이 학자는 적극적으로 이걸 밀고 가자고요. 물론 이제 IPCC에서 추천한 동영상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답답한 거죠. 인도의 배출량, 인도의 기반시설, 인도의 인도의 기본적인 기후, 그게 인도 사람들 가만히 안 놓아두지는 않겠다. 그런 거죠. We can also build up natural defenses against storms and floods, like these people planting mangroves in Tirabati. And in my own country, India, to protect ourselves from extreme weather, we can switch to localized rain collection and waste systems, so that everyone can control their own access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Life for small farmers has become even more unpredictable. It's hard to know when the next wet or dry season is going to come. But we can help them by providing financial insurance if they lose their harvest. And we are continuing to develop drought-tolerant crops. Today, tens of millions of smallholder farmers across sub-Saharan Africa and South America are using new breeds of crops and increasing their yields. Every country, rich or poor, is exposed to extreme weather. We need to build better and more resilient infrastructure, from electricity grids to roads, bridges and buildings. Our roadmap is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dopted by nearly 200 countries. This gives us the roadmap to work together and to make sure we can adapt to climate change and build resilient societies. We can do this, we must do this, and we must act quickly. So spread the word about the climate action you are taking to support the Paris Agreement. 이 요구를 합니다. 여기 전 세계적으로 아까 이제 몇 가지 큰 극단 기후들이 이제 작동이 되잖아요. 작동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심각하죠.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한국에서 하는 게 참 잘했다
한국의 DNA를 갖고 한국의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있어요. 사실 이런 데서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우리보다 이런 사람들은 훨씬 강력하다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너무 빨리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작년에 곡성에서 폭우 사태가 일어나갖고 뚝이 터져가지고 동네가 물이 잠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동네만큼 그렇게 느낌이 오냐고요.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도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와요.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평야지 되면 끝없는 평야니까 영향 범위가 엄청 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향후 익산시나 아니면 한국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에 교육할 거냐. 이거 돈 투자해갖고 잘해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고 기후에 시키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걸 잘 버티는 좋은 시설에 살고 행복한 시설만 생각할 거냐. 그것보다는 그 약자들에 대한 관점을 항상 견지하란 이 부분들이 사실 여기서 큰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존 방식의 기반 시설로는 못 버틴다. 특히 가난한 국가들은. 우리도 지역마다 차별이 있잖아요. 저쪽에 수도권 지역에 예산 투자 잘 되는 데는 시설 기반이 좋고 우리 주변에도 신도시는 시설 기반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네는 약해요. 재구축을 해야 돼요. 개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겁니다. 그나마 안 들어진 파리협약. 자, 여기 맞춰, 노드에 맞춰, 제발 좀 가자. 제발 좀 가자. 그나마 합의된 거.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196개국에서 했죠. 참여를 했었죠. 자, 이제 아까 그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최근 2020년까지의 자료입니다. 19년까지 자료겠네요. 보시면은 온실가스가 이렇게 쭉 왔어요. 예상은 이렇게 가기로 예상이 됐어요. 그냥. 가기로. 네? 코로나, 근데 여기에 딱 19년도에 팍 꺾이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꺾입니다. 자, 봐요. 코로나가 얼마나 꺾어줍니까?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이게, 봐봐요. 여기서 이만큼의 비율이라는 것이 36에서 34 아닙니까? 33까지 한 3 정도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야? 36에 3이라면은 1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8% 정도를 줄은 거예요. 기후변, 코로나 한 방 먹어갖고 지금 세계 경기가 휘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코로나 이후로 해서, 이제 뭐 경제 성장 일정 유지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획된 대로 발표한 내용들이 요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만약 코로나 사태가 계속 간다든지 코로나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실가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동네 생산성이 바닥에서 못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동네마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하고 경제 성장하고 그래서 그린 뉴딜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야 지금 세계 경제 대국에서 그린이라는 것도 잡고 뉴딜을 통해서 성장도 유지하고 한국이 살아가야 할 길이 이거다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못 벗어나면은 어쨌든 성장은 처지는 거죠. 이것은 그대로 갈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그거 좋지. 그렇게 하면 다 좋지. 세상에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런 류의 성장들. 그런 류의 성장들을 계획해서 끌고 간다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탄소 저감하면서 쭉 가는 계획대로 간다면 이 계획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갈 수 있을까? 이 정도점에서 어디서 우리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로드맵에 따라서 가란 얘기예요, 계속. 2050년에 1.5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이 코로나 한 방으로 이만큼이 흔들렸어요. 이 코로나를 거꾸로 잘 활용하자는 건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코로나 계기로 저성장 부분들인데 소위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크다 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다른 산업으로 빨리 넘어가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체로 빨리 넘어가자라는 부분들을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지금 정치 현황으로 본다면은 바로 그걸 브레이크를 걷는 거죠. 우선은 원자력을 걸어가지고
태양광 산업들을 걸고 서울시 시장이 바꿈으로써 서울시 시장에 원전 하나 줄이기 위해 사업 부분들을 브레이크 걸고, 다만 이제 수소 쪽으로 문을 열었지만 수소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우선 먼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코로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갈 거냐. 코로나를 활용한다면은 코로나를 핑계로 빨리 시스템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방식들을 바꾸고 가자. 그런 차원입니다. 자, 기후변화 적응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볼 의미는 크진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접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상황에 닥칠 수 있을까? 맞닥뜨릴 수 있을까? 그건 몰라요. 이 익산 안에서도 어디가 맞닥뜨릴까? 그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익산 얘기할 때 홍수에서 영향이 갈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홍수 영향을 막기 위해서 저류조를 만드는 모현둔 쪽이 비가 오기 시작한다면, 비가 예상보다 많이 온다면 더 피해를 가겠죠. 저류조가 커버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현동 주변에 저지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해도 폭우와 태풍의 강도, 이 부분들이 습한 상태들이 앞으로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는 없죠. 자, 요렇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예, 바다가 이 기후변화 중에 하나인 그 엘니노 현상이라고 하죠. 예, 뜨거운 바람 불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바다에서 밑에서 찬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바다 안에 거대한 그 순환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미네랄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장이 많이 형성이 됐겠어요. 페루 앞에. 그래서 페루가 전 세계 어획량의 10%를 차지하는데, 엘니노가 치는 바람에 윗물이 뜨뜻한 물이 돼버렸어요. 밑에 물이 차갈 거 아닙니까? 정체돼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업 자체가 붕괴되니까 이 부분들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소위 그 동네에 장인이죠. 장인어업 공동체를 회복해서 한데 기본적으로 정부 연안 감시 예측 이런 정부 시스템들 구축해야 되고, 또 관광도 생태관광도 해야 되고, 또 지원도 받고, 여하튼 이런 식의 적응 사업이다. 근데 이거는 이 국가 자체 지원금에 의해서 지원하죠. 국립공원 보호지역 페루 신탁 기금이라는 기금으로 지원하는데,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그런 류의 기금들이 있습니다. 녹색 기금도 쓸 수는 있고요. 다만 뭐냐면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못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리바시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요. 여기는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근데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환경 난빈으로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면 상승 예측을 보니까 도망가긴 그렇고 떠나긴 그렇고 바다 안하면 어떻게 하냐. 계속 침식돼 있고, 그 다음에 침식되다 보니까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줄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기존에 이제 관광과 바다 어업에 의존했던 우리가 생활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소위 첨 전략 계획을 준비해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조기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고, 지원받고. 그 다음에 침식을 예방하는 식재도 하고,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농작물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작물을 여기다 심었을 때 우리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적응 사례로서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좀 경사가 좀 있는데 커피를 심었던 동네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산산바도르인데, 이쪽에서 이쪽 보시면 지금 강력하게 이쪽에 열대성 폭우가 팍 몰아치잖아요. 이 지점이에요. 딱 치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몽땅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피도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질이나 소출량들이 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살리고 숲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여기도 강우 흡수 능력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소위 유엔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빗물 침투 도랑을 만들어서 자연적인 도랑을 만들죠. 62km 정도 해서 흡수를 계속 시키면서 이 폭우를 비껴가는, 폭우에 대응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스폰지라는 개념으로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딴 동네 얘기 같은데. 그러고요. 자,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부산이
기후변화 때문에 해안 지역이 침수된다고 하잖아요. 수위 상승 때문에. 그래서 해안 지역 앞에다가 기후변화 도시 만든다고 무슨 뭐 섬처럼 띄어가지고 만들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상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뭐 수상도시, 이거는 뭐 메꾸고 해갖고 만든 도시입니다만 섬을 좀 이 마이애미 비치 쪽에 섬들을 여러 가지 이어가지고 마이애미하고 연결해 놓은 것인데 여기도 고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도 저기 보면 가운데 보면 1m 상승하면 요런 데가 지금 다 침수되는 거예요. 이 빨간 라인들이. 6m 같은 경우는 여기 이만큼 침수됩니다. 사실은 마이애미 비치는 사라지는 거죠. 2070년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2040년까지 0.5m, 50cm 정도 올라간대요. 올라가는데 이걸 대비해서 이 사람들도 뭐냐면 작당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애미는 아까 후진국하고 달라요. 그동안에 해안의 해안 관광, 그다음에 호텔 리조트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 산업으로 돈을 벌어왔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자기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해요. 기반 투자를. 그래서 기반 투자를 했던 게 뭐였냐면 우선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넷제로 달성하도록 도시 차원에서 나서겠다. 그래서 뭐 전주시가 50일까지 넷제로 한다고 나서가지고 뭐 세계 넷대 도시, 넷제 도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 있잖아요. 올립니다, 올려. 다 건물을 올려요. 몰라요. 이제 뜯어내고 올리는지 아니면 어떻게 올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못 봐서 건물을 1m 이상 올립니다. 이게 또 하나의 적응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파도가 치니까 세면이나 계단보다는 이렇게 원석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수위 상승의 출렁거림을 막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넘어오는 걸 물을 넘어오는 걸 막는 거죠. 그리고 이용 공간을 높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안가 위에 생활도를 높이면서 이쪽에 바닷물이 들락거리게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뭐 제주도 같은데 다른데 연안에서 보다 보면 나오죠. 이거 하는 이유는 이 식물이 바다에 살 수 있게끔 사실 자연적인 볼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안 식물을 유지하는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런 도시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주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은 이주하기에는 투자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배부른 도시의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후변화 적응 사례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데이터가 필요하다. 얼마나 해수위가 상승하고 얼마나 온도가 올라갈 거냐. 그 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얼만큼 수준으로 바꿔야 하냐.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계속 체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익산의 가장 큰 것은 미세먼지라고 나옵니다. 기후변화의 대상 중에서도. 기후변화 영향 중에. 미세먼지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면서 우리 삶을 체킹해 나가야 하는 거. 이렇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존에 나온 거, 뭐, 3, 40년에 나온 거하고 지금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 이 적응 계획하고 서로 강화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같이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한쪽만 줄이고 적응은, 가스 줄었으니 됐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현장 주도형이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현장에서 오래 산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다. 자기 눈으로, 경험으로 변했던 기후의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현장 주도행에서 현장에서 이걸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사업도. 그러니까 그래서 익산의 어느 지역에 그 하천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지역이 큰 비가 오면 문제가 터질 것 같아. 근데 우리 연구자들은 이걸 데이터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게 언제 정도에는 넘어오고 언제쯤 안 넘어올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응만 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사업, 연결된 사업을 같이 효과를 보는 사업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부분들의 가장 큰 것들은 에너지, 그죠? 에너지. 그 다음에 수송. 이게 이제 크잖아요. 그걸 주로 이제 우리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업계.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럼 산업계가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은 니들 책임을 져야지 뭘 역할을 또 하려고 하냐. 하지만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기술도 결국 그들 손에 있다. 같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기업체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획만 세우면 안 된다. 다만 당연한 예산, 명확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계속 잘 이행되고 있는가라는 걸 체킹하자. 요게 이제 그동안에 UNDP 관점에서 계속 해온 사업을 통해서 배운 이제 사실은 그 경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험에서 얻은 거죠. 그러면 익산시 이제 기후변화 취약성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시간 전에 분야별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정리하자면 현재 익산시는 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건강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건강이 취약하다. 근데 여기 안에 건강이 취약한 가장 큰 것은 폭염, 열이다, 열. 열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햇빛에 노출돼서 흡수돼서 발산하는 모든 부분들에서 익산은 지리적으로나 도시 자체의 스타일상이나 위치상이나 적응을 준비하는 상이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더울 때 빨리 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갈 때는 산림 생태계는 적죠, 익산이. 근데 이게 취약하다고 봤고요. 그렇게 이제 갑니다. 비슷합니다, 익산은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예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게 취약할 거냐 안 취약할 거냐 이것은 선생님도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가늠하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뭐 좀 약간 좀 제가 맞는 버전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 내용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익산시가 건강이 취약하다고 했죠. 그럼 분야를 여러 개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야별로 데이터가 필요한데 무슨 데이터냐면 노출 데이터, 그 다음에 민감도 평가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적응력이 얼마나 그동안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반을 깔고 노력해왔냐. 요거 세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결정이 돼요. 분야의 값들이. 그러면 요걸 그래서 취약한 걸 정하는데 그러면 한번 우리 선생님 봐봐요. 우리가 현장에 가갖고 아니면 어떤 모르는 동네 충청남도 어디 갔다고 칩시다. 거기 가서 딱 봤을 때 이 지역이 기후변화에 취약할까? 우리가 살던 데보다 아니 산 너머 동네보다 그걸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출이 얼마나 심하냐 이건 기본이죠. 이게 여름에 태양이 얼마나 오냐 그건 동네마다 비슷하니까 쌤 빼고요. 두 번째 민감도. 우리 동네는 부릉에서 나무들이 좀 있어요. 관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는 헐벗은 토지예요. 관리 않고 놓아뒀어요. 방치했어요. 비 오면 막 흙물 내리가. 민감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햇빛이 들어오면 똑같은 햇빛 양으로 해서 어느 동네는 더 뜨거워지고 어느 동네는 덜 뜨거워질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긴 이거 가지고 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은 기본적으로 태양빛이 많은 동네는 빛에 의한 열에 의한 영향이 있겠다.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감도는 이 동네는 딴 동네보다 표토가 문제가 심하다.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동네는 그걸 위해서 나무를 심었냐, 뭘 했냐, 노력을 했냐, 이런 거예요. 뭐, 그늘을 만들었냐, 건조기후에 잘 자라는 식물을 작물로 심고 있느냐, 아니면 예산을 투자했냐, 이런 부분을 갖고 적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까 노출과 민감도 부분들은 결국은 둘이 합쳐지면은 뭐 땅이 갈라지고 소출도 꽝 되는 거고 건조해지는 거고. 그래서 딱 보기에는 이 동네는 뭐 여기 이사 와갖고 재배하고 작물 재배해서 먹고 살기는 힘들겠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1, 2, 3로 하는 겁니다. 3은 사실은 몰라요. 3은 몰라면 주변에 봐서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동네는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전라북도를 14기 시구를 다니면은 제일 깨끗하고 제일 준비를 잘하는 모습이 느껴지는 동네가 14기 시군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고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고창을 드라이브를 갔든 여행을 가서 보면은 달라요. 아마 그건 선생님 머릿속에 막
많은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의미만 주우면 기후변화 관점에서는 어디가 낫겠냐. 그렇습니다. 물론 고창에 노출되어 있는 햇빛은 다른 지역보다 세요. 그리고 태풍이 와서 영향은 더 셉니다. 이게 뒤집어서 그게 세기 때문에 거기는 더 준비를 더 한 건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적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든 이 동네는 좀 그렇겠다 싶고요. 여하튼 익산의 부분들은 이 폭염에 대한 것들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일수위 좀 높습니다. 뭐 농축산이나 산림생태계나 물관리 부분들은 각각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산사태나 수질 수생태가 있지만은 전체로 본다면은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익산에 1위 순위를 달리는 부분들이 건강에서는 미세먼지, 농축산에서는 있죠. 벼생산성 이런 부분들. 아마 미세먼지 부분들도 아까 그 열과 영양 부분들하고 같이 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홍수 기반, 태풍 기반 시설에 취약한 겁니다. 익산에 사실 취약한 부분들이 이렇다. 상대적으로. 이건 전라북도에서 1, 2위 순위를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사회 협력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하냐. 사실은 저는 지금 뭐 손 의원님이 아까 뭐 또 같이 활동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폐기물을 전공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개인적으로 이제 정보나 연락, 뭐 요구 아니면 뭐 해결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뭐 행정 쪽이든 기업 쪽이든 민간 쪽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상태로 놓고 그 상태로 가장 피해받은 사람이나 가장 손해본 사람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누구를 잡아서 해결하려고 해서 누워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익히 알고 있어요. 아까 장전마을 말씀하셨지만 장전마을에 우리가 민관협의를 하면서 회의를 28번 했죠. 2019년. 총 34번이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앉아갖고 행정하고 계속 줄다리기 했어요. 끊임없는 줄다리기 안 빼먹고. 그때 당시에서는 행정도 불편하겠죠. 민관위원들의 요구사항 분들 들어줘야 하냐 말이 하냐. 사회적 마을에서는 바람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언론에서는 막 커지니까. 그걸 28번 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처음에 민관 협의라고 했습니다만은 별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똑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안 있으면 선생님도 기호 봐봐요. 주변에 뭐 문제를 해결해서 동네에서 집단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오다 보면은 주저앉잖아요. 네 분이 일어나 주저앉든지 상대가 대응 안 해서 쳐져서 주저앉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끌고 온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사회협력적 거버넌스. 물론 거기는 조금 단편적인 겁니다만은 이게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수월하고 편하고 다 같이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회는 복잡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많죠. 기후 문제도 더더욱 복잡한데 우리 손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은 안 돼요. 적응을 하는 거죠. 정부, 기업, 시민 하나로 해결하기 힘든다. 개별로 각 주체별로 해결을 못해요. 이제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능력, 네 한계를 알고 좋은 것을 활용해서 잘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해서 좀 이제 한 단계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면 기존의 생각들이 있어요. 봐봐요. 잘 보세요. 법과 행정 대책 잘 마련하면 행정이 잘하면 우리가 잘 따르면 되지. 니들이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제대로 만들어봐. 이런 생각 있죠. 두 번째로는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왜 그래요. 나는 법대로 했다고요. 요 얘기 나오죠. 우리 스스로도 상대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왜 안 들어주냐고. 세금 냈는데. 들어줘야잖아. 따라 시행을 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번째, 행정도 서비스, 기업도 서비스.
시민단체도 서비스. 예. 시민들 서비스? 몰라요. 나 뭐 소비자는 왕? 하지만은 요즘 소비자 왕입니까?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권한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그러기 위해서 멤버들끼리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얻을 수 없다. 이런 시대에서 지금 벌써 넘어갔어요. 근데 동네마다 수준이 다 달라. 근데 앞으로 문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논의해줘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놈도 만나가지고, 미안한데 놈이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만나서 이차하니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하니 그쪽도 똑같은 시민 한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쪽 얘기도 들어보자. 너는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냐, 그런 행동했겠냐, 들어보는 거예요. 우선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룹들이 이제 정부, 기업, 시민, 또 개발도 있겠죠. 정부도 여러 전라북도, 익산시도 있겠고, 기업도 큰 기업, 작은 기업 있고, 다 그죠. 시민단체도 여러 정파들이 있죠. 가능하면 관리인들 하면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근데 기존 경험상 참여해봤자 시끄럽고 분번만 일어나. 그래서 가능하면 예의가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잖아요. 근데 관련이 되면 모여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모여 관련이 되는 사람은 이제 뺄 수도 없어. 형평성 때문에. 모이면은 어쨌든 가긴 가. 물론 안 돌아가는 데 있어요. 그 안 돌아가는 것은 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조정 능력이 있고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활용하자는 거. 예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당신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풀어라고. 쓰라고 말이죠. 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럽니다. 공동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아, 우리 이거 하는데 괜찮아? 그럼 이제 속으로 동상이몽을 하겠죠. 그러잖아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그래, 나도 동의해. 우선은 이 공동 목표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공동 목표. 그러면 동상이몽에 드디어 이제 기차를 타는 거예요.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자발적 참여가 계속 필요한 거죠. 참여하지 않으면은 공동 목표에 당신의 이익은 없다. 세 번째, 그 안에 조정을 해야 하고요. 필요한 그룹 간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분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 세 번째 테이블 하다 보면은 봐봐요. 선생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막 못 오르겠고 규제를 앞에 무슨 아파트 앞에 뭐가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척에 건물이 들어와서 우리 아파트 값이 오를까 말까 고민일 거 아닙니까? 여러 중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자, 모였을 때 아까 공동 목표를 세워서 너도 이익, 우리도 공동의 이익, 이 동네의 번화가의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잡는 거예요.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건물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과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 기존의 아파트 그 역할을 해야지 하는 거. 그러면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아파트에다가 야, 니들이 이렇게 더럽게 살으니까 안 오르는데 누구 따지냐? 그러면 야, 우리가 이걸 양보하면 쟤들한테 밀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논의하고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줄겠네? 그래서 쥐고 있어요. 핑계만 잡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동 목표를 합의를 했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쥐고 있어야만이 버텨야만이 살아남고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테이블에 한번 가면은 그 다음 테이블은 이전 테이블과 달라요. 그 다음 테이블은 이전 테이블과 달라요. 공동표 가잖아요. 그러면은 뭔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가보니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이익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더 큰 이익이나 더 다른 방향의 이익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셈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회의는 첫 번째 회의하고는 전혀 다른 이익과 그리고 똑같은 공동표를 달성하는 테이블이 됩니다. 그게 이 소위 말해서 사회협력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의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탈 때 기울어지지만 안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반드시 네 바퀴 중에 한 바퀴 빵꾸 나왔고 똑같습니다. 그 마인드를 꼭 가지고 역할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요거는 사실은 그냥 사례인데 적절한 사례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같이 개발 발전된 부분들에서 이게 아까
중후진국의 그런 기후변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하고 대치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에너지 쪽하고 수송 쪽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30년부터 꼬라 박을 정도로 감량을 시키려면은 달성하려면 45%를 줄이려면 뭘 해냐면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 수송 쪽에서 줄여야 돼요. 줄이는 방법은 현재 방법은 맨날 사람들 보고 신재생 에너지면 1차가 뭐 절약이야. 죽으라 절약도 됩니까? 태양광 집에다 다르면 더 쓰죠? 그렇죠? 총 사용량 늘은 거예요, 사실은. 요것만 줄였을 뿐이지. 대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버전으로서 CO2 배출을 대체하고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국가가 그 에너지, 특히나 석유에 기반한 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력이 올라간다면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재생에너지에서 교체될 수 있는 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정부 관료들은 이게 원자력 뒤에 숨어 있고, 자, 수소도 있고요. 태양광도 하는데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무슨 석탄은 좀 줄었죠, 많이. 석탄 발전소 폐쇄했죠. 자, 석유도 이제 바뀌어가고 수소차 다니잖아요. 전기차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어쨌든 중간에. 아, 그러면은 이 정도 계산하고 보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이 판단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판단 안에, 관리의 판단 안에 우리가 쉬고 있으면, 그래, 나는 그냥 좀 돈 벌어서 전기차나 사고, 하이브리드 차 사고, 나중에 수소차를 사자. 그런 생각하고 사면은 문제가 뭔 문제냐? 관료 믿다 나라 망했네. 그들 믿다 나라 망했네.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은 가더라도 내 일상에서 내가 내 몫으로 있는 탄소를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평균값보다는 낮은 쪽으로 살아가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를 줄이는데 무슨 방법으로 줄이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9개의 방법으로, 10개네요. 하나, 셋, 10개. 이런 방법으로, 9개 방법으로, 10개 방법으로 줄여나가는데 여러 가지가 끼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익산시에 전 그래요. 제가, 뭐 우리 소녀님도 가끔씩 그런 우리 만나서 얘기하면, 익산시는 특히 도심 지역 구릉 위에 있고, 나무도 별로 없고, 정원도 공원 일문제로 아파트 짓고, 또 세정원 정비한다고 하고, 햇빛은 무지 많이 들어오고, 바람도 괜찮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붕에 태양광 지원 사업을 많이 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게 낫지 않나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유리한데? 근데 왜 안 치? 익산시의 저쪽 1, 2, 3, 3단은 남쪽 방향이죠. 옛날에는 그쪽이 도심이 여기 있으니까 동쪽은 별로 관심이 없는 동네죠. 내려가면 평야지대니까. 그래서 그쪽을 할애해서 산단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지역 확장이 되니까 산단 바로 뒷동네가 돼버린 거죠. 그래 영향이, 악취 영향이나 여러 영향이 있죠. 그쪽 산단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마치 뭐냐면 높은 위, 중위 이렇게 해갖고 일자로 이렇게 산단을 만들어 놨어요. 건물도 없지 않습니다. 거기 지붕 빌려서 태양광 사업하면 안 되냐? 부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산단에 지붕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빌려서 하는 겁니다. 시가 가운데에서 뭐죠? 뭘 세워준다고 그러죠? 보증을 세워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시민, 산단, 그 다음에 산단공 이렇게. 우리는 왜 이거 안 될까?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한테 주어진 평균 CO2 배출량 부분 이하로 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10년에도 20년에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야지 않겠냐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집 머리에다가는 계산기 뜯어봐야 한 9년 태양광 얹었더니 뽑으려면 한 2, 3kg 뽑으려면 2, 3kg짜리도 9년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아휴 내가 9년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뭐더러 쓸데없이 몇백만 원 들여서 하냐. 그러지 말고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아니면 내가 이걸 팔고 가는 그 다른 집주인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그냥 9년은 산다 하면은 본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역할들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빗물 저장을 통해서 아주 되게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인정받는 곳이에요. 광진구의 스타시티라는 더 샵에서 아파트를 만들 때
광진구 담당 공무원이 이런 거죠. 그쪽이 광진구 영역 쪽이 저지대가 있으니까 홍수 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들어오면은 그 또 물 사용량이 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여기에 따른 이제 빗물이 흡수도 안 되고 흘러내려가니까. 그래서 계속 제안한 게 야, 여기다 빗물 좀 저장 장치 걸자 하는 거예요. 이때는 기후변화 적응을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기본적으로 재난을 줄이고 홍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 지하 건물에 300입방미터짜리 그다음에 홍수 방지 물질학 비상용으로 이렇게 해서 3개짜리 이게 그리고 이 3개를 이렇게 나눠 갖고 관리해 쓰는 거죠. 처음에 아파트 질 때. 이런 생각 들어요. 폴에나 지었는데 폴에나 이런 시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 있다는 거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제안할 거냐. 여기서 쭉 온다면 여기 계신 분들 의원님도 계시고 여기 도시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한다면은 야 폴에나 할 때 적어도 그건 이제 설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만약 우리가 전에 많이 알았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스타시티 갖다가 보여주면서. 자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물을 활용해서 중수는 아닙니다. 빗물이 이제 쓰기 좋은 걸로 이제 벌써 이제 학문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걸 쓰면은 좋아요. 뭐 자그마한 뭡니까 빗물 저장고 아니면 그 빗물 그 무슨 사업이죠? 빗물 제용 사업. 제용 사업인데 가지고 자그마하게 하긴 하는데 활용 사업. 예, 요 부분들을 기후변화 관점에서 우리 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나 아니면 평소에 건조했을 때 열애해서 이 물을 쓰자라는 차원으로 사업에 나가면은 어떻겠냐. 아까 할 때 가능하면은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혼자 하지 마시고 뭔가 어느 그룹하고 같이 조인해서 만나서 큰 테이블을 만들어 갖고 논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토종종자 보존 사업이에요. 요거는 저기 우리 그 객석에 우리 원광대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토종종자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자잘한 기후변화에 적응해 온 산물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자를 심고 할 때 큰 놈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개량, 우성적으로 종개량이 해왔던 거란 얘기죠. 그렇죠? 물론 뭐 작은 거 버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여하튼 그래서 뭐 듣기로는 물론 뭐 이게 이제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만은 토종으로 모은 거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그 종성능이라고 볼까요?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종자상에서 산 것들은 1년 쓰고 꽝, 2, 3년 쓰면 완전히 열성이 되잖아요. 자, 뭘 대응해야 할 거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농지에다 전부 다 시설로 다 만들 수는 없다 하면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종자를 수집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 필요한 거 뭐냐면 저장고가 없고 이걸 확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확대한 사업 버전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저장, 보관, 종자 보존 업무죠. 그 다음에 이쪽에 푸드통합지원센터, 익산도 지금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작물 판매, 유통, 또 이게 기타 식재료 원료도 할 수 있죠. 종자도 팔 수 있고 모종도 팔 수 있죠. 이런 부분으로서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후변화 적응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었고 했던 경험. 근래 이제 2020년도에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 눈에서 한국 사람이고 익산 시민의 입장에서 외국 사례들은 별로 탐탁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우리 상황을 만들어놔야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외국의 그 급박하고 그때 선택하고 어떤 관점에서 선택했느냐, 그건 배울 필요는 있어요. 선 경험자로서. 그냥 우리는 뭐 저렇게 막 비 와가지고 뭐 저렇게 얼어 죽고 그러지 않아. 한국인이 어느 수준인데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를 배우기 위해서 저쪽에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우리의 방법을 배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가들도. 그래서 익산시에서 기후 취약한 부분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찾아낼 수 있고요. 아까는 익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2단계 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짜리 사업을 합니다. 그건 행정 중심의 사업이에요. 예산을 갖고 하니까. 아까 세금을 냈고 행정 예산을 하잖아요. 아까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사회적 거버넌스,
협력 거버넌스 체계 아니라고 했죠. 그죠? 우리 주변에 필요한 부분들, 적응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노크를 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사업비는 새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전체 사업이라는 게 적응 사업으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선생님들 혹시 익산에서 아무리 보시기에 경험상 취약한 부분 이런 것 같다. 이런 거 있으면은 잠깐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쓰겠습니다. 예. 저는 아파트 전체에다가 태양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주택만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열 할 수 있는 걸. 그런 것도 찾아보면 방안이 될 것 같은데. 다 있죠. 이게 지금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은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그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뺀다고 다이어트하고 막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쓰고만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서 타면은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런 거로 좀 바뀌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는데 에너지를 사용만 하지 그걸 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건 없어요. 시설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도 참 안타까운데 이 가까운 거리도 좀 걸어가면 되는데 굳이 택시 타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좀 교육적인 것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아파트에다가 태양열 그 설치하려면 뭐 이렇게 그 제도적으로 여러 맷집을 이렇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태양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걸로 법을 바꿔가지고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저희 나라에 그런 데가 있나요? 조례가 바뀐지는 그건 모르겠고요. 법이 건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단열 효율도를 높이는 거. 단열이라는 게 냉난방이 다 걸리는 거죠. 네, 그렇죠. 외기에 의해서 내부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것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아까 말한 태양 에너지를 자기가 자가 발전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하는데 이제 지금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요. 새 아파트 치면은 요즘에 태양광이 어디까지 왔냐면, 기존의 태양광이 30도에 35도 사이 경사를 주어야 최대한 4.5, 4.9 정도 하루 생산 시간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주의 안 변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1kg당 1kg를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100kg짜리가 이게 뭐냐면 1kg짜리 한 달에 100kg 정도 기준을 잡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3kg짜리 태양광 사업하라고 하잖아요. 그 300kg가 매 4인 가구의 평균값 정도에 들어가니까 가정용으로 3kg 권장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30도 이상을 맞추다 보니까 경과에 다 깨지잖아요. 왜 저러냐, 한국은 도대체. 안 되니까 뭐 이제 개인주택은 주차장 피스크랙 올려서 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내가지고 죽기 전에 지붕에다가 몇십 킬로 깔아버리잖아요. 그럼 막 경과에 다 깨지잖아요. 지금 태양광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태양광이 판넬이 2개 있어요. 앞에 치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에는 빛이 들어가고 받는 놈은 받고 빛이 들어가는 게 쉽게 말해서 소쿠리 같이 생겼어요. 뒤에 치는 받아갖고 반사시켜서 거꾸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면이 아니라 태양광 뒷면에 반사된 놈을 발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30도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쉴딩창 있죠. 아니 셀링창, 셀링도어. 가만히 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카페 가면은 있잖아요. 문, 벽 이래갖고 창문 쭉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평면에다가 붙여 쓸 수 있어요. 폴딩도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 각도 개념이 아니에요. 앞으로 좀 있으면은 플렉시블 태양광이 옵니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태양광이 시설이 아니라 장치 선생님. 갖다 꽂아갖고 이제 내 콘센트에다 바로 꽂습니다. 가운데 물론 변환기가 있어요. 지금도 변환기가 있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LG 쪽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마트가 뭐 어디 구에 있다고 들었는데 중앙에 서울에서는 판매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크잖아요. 연계로 좀 기다리시면 그렇게 되고요. 신규 아파트는 그런 버전으로 갈 거예요. 다만 그 아파트에서 어떤 회사가 그걸 채택해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의무가 아니다면은 뭔가 모르죠. 좀 바뀌겠죠. 지금 주택시장에서. 익산 말고 전국적인 이야기인데요. 예. 올 여름에도 태양광이
그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피크 때 많이 카바를 해줘가지고 그 발전소, 화력발전소 가동률도 좀 줄어가지고 이익도 많이 봤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현재 태양광 그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 S&P 플러스 REC를 이렇게 주거든요, 가격을. 예, 예. 근데 S&P는 한전에서 이제 균일되게 좀 주는 게 있어요. 근데 REC는 그 가격이 한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것은 REC를 받으면 얘들이 3년 안에 파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장에서 이제 REC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3년 되면 없어져요, 이게. 주식은 3년이 돼도 안 없어지잖아요. 예, 예. REC는 3년이 돼도 없으니까 그 REC 시장에서 3년 된 사람은 막 급하니까 가격을 싸게 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EC 가격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태양광을 해서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데 누가 계속 하겠어요, 그거를? 사업이죠. 예. 발전소. 근데 정부는 꼼짝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해주라고 해도. 그리고 그 태양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도 해줘야 되잖아요. 시설에 대한 거. 그것도 안 해줘.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도 융자 이자도 뭐 똑같이 그 투자 이자를 뭐 싸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렇게 그 환경에 그 유리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적극 지원을 해야 돼요. 그 환경단체나 이걸 연구하신 분들도 그쪽 방향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거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올해 지금 그 농어민 자격으로 한 사람만 태양광에 손익이 나지 올 넘으면 REC가 더 떨어져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가격이 더 떨어져서 경쟁이 더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누가 개인이 투자하려고 하질 않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좋았죠. 아마 REC 1000km 한 12, 3만 원씩 어떤 데 있었죠. 그때 참 좋았습니다. 뭐 문정부 사업이라 반대하고 그런다는 정치적으로 노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변화 적응과 사회협력 거버넌스 마지막 강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환경 적응과 개선, 익산 사회협력 거버넌스 이런 건데요. 익산은 지금 현재 환경 문제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아주 심각하다, 낮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거버넌스를 한다고 익산 환경공대 민관이 다 들어와 있고 네.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출범할 때부터 지금 활동 과정까지 박사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환경공대의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철저하게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그 평가와 전망과 과제를 좀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 이 자리에서 좀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고 질문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익산에 살진 않아요. 익산에 한 5년 살았습니다. 지금 완주에 살고 있어요. 익산에 5년 살았던 사람을 익산에 그래도 멤버로 생각해 좀 받아주고 얘기를 나눠준 분에 감사드리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3자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선 직접적인 이익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데 행정은 기본적으로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익산은 익산시 특유의 행정의 기능 역할이 있어요. 다른 시하고 다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익산의 행정 문화겠죠. 근데 익산의 민간단체에서의 기능과 역할은 뭔가? 라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내공 이상으로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경험과 능력도.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사업들, 행사들, 그리고 기록들, 그리고 그 회원 유지들, 그 다음에 자립들, 그런 능력들을 본다면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신뢰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환경 문제가 최악으로 터져 있고 가장 안 좋다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쌓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지만은 자, 이때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거라고 봐요. 행정이 언제까지 30년 전에 행정 담당자가 7, 80 먹고 그 자리에 있진 않아요.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 바뀌고 있어요. 자, 이 세대 교체 틈 안에서 그동안에 단체에서 쌓아온 많은 활동의 역량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할 수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역할과 능력이 있습니다. 활용하시라는 얘기죠. 민간도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데 이거예요. 법행정 제대로 잘 마련하면은 환경 문제, 악취 문제 없는데 행정이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래. 우리는 뭔 죄요? 사는 게 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지 마시란 얘기, 이제 더 이상. 그 오래전의 얘기잖아요. 오래전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이 거버넌스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동목표 합의가 자발적 참여가 있을 때 거기에 딱 테이블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책임을 계속 나누는 버전은 하지 말라는 버전이에요. 책임의 경계를 깨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익산에 환경 문제가 터졌어. 근데 행정이 관리를 못했어. 우리는 피해봤어. 근데 논의하자고 거번에 해결하자고 테이블 올라갔어. 1번부터 끝번까지 마지막 회의까지 행정의 책임이니까 책임 부담만 계속 때리는 거 가지고 이 거버넌스가 작동이 되겠냐고요. 회의는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해야죠. 그렇게 가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민간에 좀 더 융통성 있게 행정은 예산과 기능과 조직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 성과 내고 싶잖아요. 민간의 우리 단체는 이것만 쥐고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명분만 쥐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간의 경험과 역량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사업을 만들고 같이 해보고 논의해보고 저녁에도 전화도 해보고 할 수 있다면 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저는 그 이전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 할까요? 네. 우리 박사님 강의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익산 얘기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열변을 펼치셨는데 박수 한번 크게. 감사합니다.